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제일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가장 나중에 드시나요?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건 아꼈다가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에 먹으면 더 맛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참으면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게 짜잔하고 나타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조금씩 변하겠지 싶었던 남편의 무시와 폭언은 점점 더 강도가 세졌고, 심지어는 도움이라는 듣지 않아야 할 말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망발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막말하는 남편을 너무 쉽게 용서하며 그에겐 한없이 관대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에겐 더 견뎌보라며 야박하게 굴었다는 것을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남편의 폭언이나 무시 등을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처럼 이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리만족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디 많은 분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한 동네에서 쭉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살았던 터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동네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집하고는 동기간처럼 지내서 식구끼리도 자주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죠. 아주 어릴 때는 뭔 모르고 따라다녔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가기 싫었던 적도 많았지만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아빠 친구 아들을 보고 싶어서 몇 번 갔습니다. 전에는 눈에도 안 들어왔었는데 명문대 합격했다니 새삼 다시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빠를 졸라 과외도 받았습니다. 술술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찌나 잘 풀던지 어린 제 눈에는 한없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송승헌이나 원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론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거고 솔직히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여하튼 그때는 오빠가 점점 더 좋아졌지만 티는 절대로 못 냈어요. 제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 지난번에 설명해줬는데 또 틀렸어? 아니 그게요. 여기서 실수해서. 개념을 이해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땡땡이 치지 말고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야.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뭔가 보여주겠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 시험을 망치고 난 뒤 울고불고 과외 안 하겠다고 변덕을 부려서 더 이상 오빠와는 얼굴 볼 일이 없게 되었죠. 그래도 보란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오빠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한때의 바람이었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옛 과외 선생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대학 4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졸업과 동시에 취직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세웠지만 정말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가는 경우는 적었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지방대 핸디캡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고쳐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는 게 아닌데 의욕 넘치는 저 하나 일할 곳 없을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미야, 이번에 이력서 넣은 데는 어떻게 됐어? 아직 발표 안 났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무조건 합격. 아자아자. 엄마는 네가 기죽지 않고 밝은 건 좋은데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더라. 나이 1살 더 먹을수록 취업이 불리하다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은 더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지방 대생들은 공무원 시험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떠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서 딱 1년만 미뤄주자고 할게. 공무원 시험.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내가 염치가 없지.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리고 해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야지.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 우리끼리 말이지만 공부에만 전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엄마 진짜 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해보라고 하겠니? 열심히 해봐. 엄마는 너 믿으니까. 네가 해보겠다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아빠한테 말하고. 응? 그때는 차라리 스펙 안 보고 시험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공무원 시험이 저한테 남은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력서 내고 떨어지고 기약 없이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 이기는 척 공시생이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암기 과목에 취약했는데 공무원 시험은 외울 게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어릴 때 공부 안 해서 뒤늦게 몸이 고생한다 싶었지만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서실에 다녔는데 학원비에 인강비까지 더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염치가 없어 독서실 비용을 아껴보려고 동네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독서실만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할 만했습니다. 제가 환경 탓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하루 13시간을 꼬박 공부하고 터덜터덜 도서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최윤미 씨 아니세요? 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저희 과외 선생님이었던 서울대 그 오빠였던 겁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떡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인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아닌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널 알아봤는데 긴가민가 해서 아는 척 못했어. 근데 너 공부 열심히 하더라. 뭐 준비하니? 공무원 시험이요. 7급. 아니요. 아, 그래?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취직 준비하고 있어. 여기 도서관에는 매일 오니? 네. 그럼 자주 보겠구나. 다음에 내가 점심 한번 살게. 같이 밥 먹자. 네, 그래요. 까칠했던 과외 선생님은 다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게 안타깝다며 같이 밥 먹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졸릴 시간이라며 커피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고단한 수험 생활에 단비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오빠는 취업에 성공했고 더 이상 도서관에 올 이유가 없어졌죠. 목표는 달랐지만 옆에서 챙겨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좀 허전하기는 하더라고요. 대신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됐습니다. 오빠처럼 저도 하루빨리 이 도서관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필기시험이 끝난 날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험이었지?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 내가 한 잔 살게. 만나자. 집 근처 호프집에서 몇 개월 만에 그를 만났습니다. 배낭에 잠바 차림이었던 취준생에서 번지르르한 양복을 빼입은 직장인이 된 그는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들어갔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좀 멋있어졌니?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너 공부에 방해될까봐. 잘했어. 오빠만 멋있어지면 안 되잖아. 나도 좀 멋있어질 틈을 줘야지. 시험은 잘 봤어? 합격할 것 같아? 솔직히 9급은 껌이지. 껌은 무슨, 9급 무시하지 마.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쁘지 않게 본 것 같기는 한데 상대평가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안 되면 나한테 시집이나 와. 오빠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너 고등학생 때부터 나 좋아했잖아. 뭐래? 착각도 자유야. 속으로 뜨끔했습니다만 아주 잠깐 그랬던 것뿐이니 아닌 척했습니다. 제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빠는 시험 떨어지면 시집을 오라는 둥, 내일부터 1일이라는 둥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나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시험 끝났다고 챙겨주고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멋지게 고백하겠다고요. 물론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공시생의 고정 레파토리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딱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깊은 한숨만 쉬는 부모님 앞에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딱 1년만 더 해보고 싶다고 눈 딱 감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진짜 딱 1년만 더 해보는 거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도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그래 엄마는 너 믿는다. 너 설마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연애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연애는 시험 합격하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딱 1년만 더 고생해보자. 학원 도서관집 이렇게밖에 안 다니는데 연애는 무슨. 나 믿어줘 엄마.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한테는 철석같이 연애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빠의 끈질긴 고백에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 만나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땐 그랬어요. 그러다 오빠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우연히 아빠가 보셨나 봐요. 저한테는 내색 안 하셨지만 엄마한테 말씀하셨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발 연애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버젓이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줬으니 화가 나셨던 거죠. 게다가 연애도 문제지만 그 상대가 오빠라는 것이 엄마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채윤미, 너 아빠가 상철이랑 집 앞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봤다는데 막 사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오빠가 작년에 취업 준비하면서 도서관 잠깐 다녔거든. 그때 친해졌는데 아빠가 본 날은 정말 우연히 만나서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 일단 공부에만 집중해 제발. 그리고 노파심에 말하는 거지만 상철이는 절대 안 된다. 애는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데 그 집 아저씨가 젊었을 때부터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 아줌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 아들이 보고 자란 게 아빠인데 아빠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 행여 상철이 하고 좋은 감정 생기면 답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요. 오빠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연애를 이어갔고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턱걸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 얻었다고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시니 뒤늦게 효도한 것 같아 더 좋더라고요. 오빠는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 아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기 전부터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단 합격하고 이야기하자며 시간을 벌어두었지만 오빠 모르게 엄마의 반대를 넘어야 했습니다. 효도하자마자 곧바로 불효하는 것도 같았지만 어리석게도 그때는 제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안 된다고 펄펄 뛰셨지만 결국엔 져주셨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오빠네 아버님도 예전 같지 않으셨고요. 집안 분위기 자체도 막 화목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사이가 안 좋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다정하고 덮어놓고 제 편을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창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요. 오빠가 갑자기 각서를 한 장 쓰자고 하더라고요. 각서? 무슨 각서? 혼전 계약서 같은 거야? 그래, 결혼 전에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거지. 아무래도 너보다는 내가 여러모로 나으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 하고, 우리 엄마가 아빠 몰래 외삼촌한테 돈 빌려줘서 떼인 적 있거든. 그것 때문에 부모님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나 자매들한테 보증 안 서준다. 절대 친정에 돈 빼돌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한 장 쓰자. 뭐야 섭섭하게. 구두로 약속하면 되지 꼭 각서까지 써야 해.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만 잘 살 순 없어. 그때는 내 돈으로 도와주던지.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네가 마음이 약해서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어쩔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차피 공무원 월급 빤한데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거야. 안 그래?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안 쓰실 건가요? 최윤미 학생? 오빠가 아직도 내 선생님인 줄 알아? 여하튼 난 굳이 각서까지 쓰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제가 셈에 약한 걸 알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자매가 많고 그 즈음 아빠 공장도 어려움을 겪던 터라 돈이 새어나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섭섭했지만 그래도 잘 말해서 각서 문제는 제 선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찌어찌하다 저희 식구들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사과하라고 호출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 없던 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화가 안 풀리셨는지 다시는 우리 집 깔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시아버님하고 만나서 한판 하셨어요.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며 이 결혼 없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제가 양쪽 집에 사죄하며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남편과 친정과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가를 어떻게 보고 각서를 운운하냐고 괘씸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시겠다 하셨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어떻게 시아버님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개념이 없다 욕하고요. 중간에서 욕바지가 되어 양쪽의 원망을 다 받아내려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라더니 엄마 뜻 꺾고 고집 피워서 이런 일까지 겪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혼수 문제로 양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아빠 공장 문제도 어려운데 부담을 드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하겠다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결국 시댁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셨고 신행비까지 내주셨는데요. 남편이 꽁하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저희 집 얘기만 나오면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준이 안 맞다는 둥, 자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둥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에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언니 언제 오냐고 연락했는데요. 이때부터 남편이 또 광분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무슨 놈의 집구석이 시집간 딸을 오라가라 하는 거야. 호적파간 딸 없는 셈 쳐야지. 안 그래? 하여튼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언니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항상 우리 집 일에만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너네 동생들도 그래. 공부나 더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할 생각부터 해야지. 어떻게든 기회 봐서 그저 놀고 싶어서 말이야. 비전이 없잖아 비전이. 오빠 똑똑하고 잘난 건 아는데 내 동생들 어디가 어때서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아직도 그걸 몰라? 내가 말로 오빠를 어떻게 이기냐. 우리 집 언제 갈 거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호적파간 딸도 무조건 친정 가야 해. 아 몰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처가집 가기도 싫고 마음 주기도 싫은 사람이야. 잘하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도리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하며 싫은 티를 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명절인데 저 혼자 가기도 그렇고 해서 거듭 사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릴 때부터 봐서 알지 않느냐. 좋은 분들이다. 오빠가 마음 먼저 열고 하면 잘해주실 거다.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인제 그만 마음 풀고 잘 지내자 제발 이렇게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욱해서 그랬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장인 장모님께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요. 하지만 친정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불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저는 사실 건망증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해 물건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 할 일을 놓치거나 하는 등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꼼꼼하지도 않고 계획적으로도 잘 못하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성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살림에는 소질이 없었고 그런 제가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을 깜빡한 날이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나무라더라고요. 왜 또 오늘 쓰레기 안 버렸어? 학창시절 공부를 안 해서 기억력이 나쁜 거야 뭐야? 아, 그거 깜빡했어.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랑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빠 와이프 9급 공무원이야. 무시하지 마. 2년이나 해서 겨우 땄잖아. 솔직히 나였으면 몇 개월만 해도 합격했을걸? 뭐래? 그럼 따보던가. 머리 좋으시니까 퇴근 후에 잠깐 공부해서 따보세요. 또 텔레비전을 보다 경제 관련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지방대를 나왔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무안을 주더라고요. 남편만큼 공부 잘하지 못했고 지방대 나온 것도 사실이니 맞아. 그렇게 응수했다면 남편이 더 약이 올랐을 텐데 그때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을 같이 먹는데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우리 애가 너 닮아서 공부 못하고 기억력 나쁘면 어떻게 할 거야? 너랑 살아보니까 진짜 걱정된다. 어디가 모자란가? 물건 하나씩 꼭 빠뜨리질 않나? 솔직히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나는 사기 결혼 당했어. 처가집은 개념이 없고. 너는 머리가 나쁘고. 어릴 때부터 지켜봤고 본격적으로 사귄 건 1년 남짓이지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둔했던 건지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혹시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저를 향한 공격이자 멸시로 느껴졌습니다. 이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자존감은 박살나고 진짜 돌대가리, 세상에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된 것 같아. 맞잖아. 네가 머리 나쁜 건. 기가 차고 슬펐습니다. 또 우울했습니다. 저는 진짜 밝은 사람이었는데 하루하루 남편의 무시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겐 서울대 나온 것이 특권이자 우월감이었고 나를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엉키고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부부 관계. 스트레스는 점점 쌓였고 어쩌다 보니 먹는 거로 풀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5kg이 찌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매일 야식 먹고 어쩌고 하더니 거울도 안 보니? 너 요즘 살 너무 쪘어. 관리 좀 해. 나도 돌대가리가 살찌면 어때서. 볼만하겠다. 머리도 나빠 몸도 돼지야. 좋은 말로 할 때 살 빼.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 막 산다고. 사람들이 오빠 같은 줄 알아? 외모 가지고 뒤에서 욕하게? 머리 나쁜 나도 안 하는 짓을 서울대 나오신 머리 좋은 분이 왜 하실까? 머리 좋다고 잘난 척 말고 사람 먼저 돼. 틀린 말 하나도 없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방으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일격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뒤로 집요하게 먹는 거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설거지통에 빈 반찬통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냉장고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주말에 제가 해놨던 반찬부터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반찬까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일부러 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평소에 제 월급 적다고 그렇게 타박하더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다니요. 그렇다고 쫄쫄 굶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보란듯이 피자와 치킨을 시켰습니다. 총알같이 음식이 도착했고 서둘러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너 내가 너 살 빼라고 아까운 반찬 다 버린 거 못 봤어? 빈통 봤으면 알았을 텐데. 그러게 아깝게 그걸 왜 다 버렸어. 반찬 없으면 설마 내가 밥만 먹겠어. 이렇게 배달 음식 먹으면 되는데 덕분에 피자랑 치킨 시켰어. 정말 그만 좀 처먹어. 솔직히 머리 나쁜 너한테 볼 게 뭐 있냐? 그나마 얼굴 반반하고 몸매 좋은 거였는데 뒤룩뒤룩 살만 쪄서 네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솔직히. 아, 오빠는 내 껍데기가 좋았던 거구나.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한 거고. 웃긴다 진짜. 네 팔뚝 좀 봐. 살이 흘러내리잖아.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쪽팔린다. 그 좋은 머리로 내가 왜 이렇게 먹는데 집착하게 됐는지 그건 생각 안 해봤냐? 내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너 진짜 핑계가 좋다. 이럴 때는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나 봐. 이리 내놔. 순식간에 아예 입도 대지 않았던 피자와 치킨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말할 때 들으라고 했지. 돌대가리 주제에 사람 성질 돋게 하는 건 진짜 잘한다. 내가 멀쩡한 반찬 죄다 버린 거 봤으면 남편이 오늘 특단의 조처를 내렸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눈치를 채고 굶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었어야지. 저녁 한 끼 굶으면 죽냐? 죽어? 너는 버려라. 나는 배달 음식 먹는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꼭지가 돌지 안 돌겠어? 이 돼지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고 넘길 수준의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점점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바닥에 널브러진 치킨과 피자도 치우지 않고 간단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엄마를 볼 자신이 없었지만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실 게 뻔해 엄마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꼬치꼬치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며칠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 연락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직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는데 그 면상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야? 내 꼴 보기 싫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길길이 날뛸 때는 언제고. 어디 있는지 왜 궁금해. 야, 내가 와이프 건강 걱정돼서 다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집을 나가냐? 말은 잘하지. 건강 걱정. 와이프 입으로 뭐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건 아니고. 당신이 그날 내동댕이 친 피자처럼 우리 관계도 똑같이 내동댕이 쳐진 거야. 그것만 알아둬. 윤미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날은 내가 생각해도 너한테 너무했지. 너한테 충격요법을 좀 줘야 먹는 걸 줄일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런 걸로 벌써 며칠째냐? 너 때문에 오늘 반차까지 내고 왔잖아.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짜증도 안 내고 잘할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편. 솔직히 그 장단에 맞춰 춤추기 싫었습니다. 얼마간은 잘해주다가 또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한테 폭언을 퍼부으며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잘난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싫었고 상처받기는 더 싫었으며 우울하기는 더 싫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부모님께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결혼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드렸는데 고작 1년도 안 돼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이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화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출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예전보다 부쩍 잔소리가 줄었더라고요. 남편도 조금 조심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불쑥불쑥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벌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지방대 출신은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왜 저하고 결혼한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남편이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쓰레기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막말들이 전처럼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참는 쪽이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겨울,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멀쩡하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가족들 모두 황망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던 시어머니는 울다가 실신까지 하셨습니다. 40년을 해로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쌓는 게 부부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남편은 미웠지만 시아버님이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던 터라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첫째 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동네 분들을 다녀가셨고요. 둘째 날에는 손님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우미 분들이 2분 계셨지만 그분들로는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까지 나서 정신없이 음식을 날라야 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손님들 수발을 들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좀 다녀와. 갑자기 왜? 지금 여기 일손 모자란 거 안 보여. 그런데 왜 집에 가래? 제발 가라면 좀 가. 왜 그러는데? 이유를 말하면 가고. 휴, 진짜. 지금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조문 온다는데 당신은 모른 척해. 절대 인사하지 말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왜 인사를 하지 말래? 내가 부끄러워. 잘 안 해. 내가 쪽팔려서 진짜. 그러니까 진즉에 살 좀 빼라고 했지. 머리는 꼴이 그게 또 뭐냐? 행여라도 인사한다고 하면서 무식한 소리 줄줄 읊을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장례식장 도우미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집에 가. 뭐 도우미? 미쳤어. 지금 그게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손 돕는 마누라한테 할 말이냐? 지금 뭐 싸우자는 거야?
가서 거울 좀 봐. 네 꼴이 지금 어떤지. 어쨌든 나는 말했다. 빠져 있어. 머리 좋은 서울대 출신 사이코패스 쓰레기가 내뱉는 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남편의 막말에 면역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고 뚱뚱해서 볼품없는 와이프. 이게 딱 남편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더 이상 나아질 거란 희망 고문을 하며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서 사람들이 모인 테이블로 갔습니다. 누구인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인사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육개장을 그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미쳤어?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야? 이 대리 괜찮아?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저 이 사람하고 3년을 같이 산 와이프인데요.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인사하지 말라고 자기 와이프 무식한 것 쪽 팔린다고 해서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와이프가 뚱뚱하고 초라해서 회사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장례식장 도우미라고 한다고 했던 쓰레기예요. 이 인간이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똑한 척 엘리트인 척하면서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남편의 민낯을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꼴이 우습더군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엄마가 많이 우셨습니다.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 미안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진즉에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뼛속까지 엘리트 의식이 깊이 박힌 남편은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일생 최대 치욕으로 여겼으니까요.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도리어 자기가 오만정이 떨어진 듯 굴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정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완전히 질려버린 터라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전각서 운운하더니 역시나 재산분할 안 해주려고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후지게 구는 걸 보니 사람이 공부 잘하고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싶었습니다. 하긴 자기 아내한테 도움이라고 하는 인성인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미련하게 버텼던 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고 1년 동안 저는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연히 먹는 양도 줄었고요. 틈틈이 운동도 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지만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이던 예전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니 일도 더 재미있고 능률도 올랐고요. 그래서 턱걸이로 들어왔지만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승진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왜 진작 벗어나지 못했나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살만 났습니다. 너무 크게 데인 것도 있고 해서 당분간 연애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 좋다는 남자도 생겼습니다. 아직은 썸만 타고 있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도 저를 배려해주며 공주님처럼 대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연애할 때는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돌변하는 경우를 이미 겪어봤으니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일지 겪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연히 전 남편도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썸남과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날씬해진 저를 보고 한 번 놀라고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한 번 더 놀라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안부 묻고 인사할 사이도 아니어서 태연히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너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 더 예뻐졌고. 무시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 사라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그 사람이 나야? 몰라서 물어?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런 문자 보낼 사이 아니지 않아? 내 남자친구 봤지? 똥차 가니 벤츠 온다고 당신보다 100배쯤 나은 남자야. 따뜻하고 배려 넘치고 잘난 척도 안 하고 나한테 문자 그만 보내고 그렇게 원하던 똑똑한 여자 만나. 그런 여자가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같이 살 때는 그렇게 무식하고 뚱뚱해서 싫다더니 다시 날씬해지니까 집적거려도 될 거로 생각했던 걸까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보냈겠죠. 똥차 가니 벤츠 온다는 말을 면전에서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글을 끝으로 전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테지만 괜히 똑같이 후진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여전히 경제 상식이 부족하고 건망증이 심합니다. 누구는 그걸 두고 무식하다고 무시했지만 솔직히 자기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우쭐해져서 사람 급 나누고 깔보는 게 더 무식한 거 아닌가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전 남편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말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라도 주변 사람 귀하게 여기며 무식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